예, 안녕하세요.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 정복의 영큐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2일 목요일인데요. 온타리오주는 9시, 그리고 알버타주 7시, BC주는 저녁 6시에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캐나다 세금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 이제 지난번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오늘도 이제 캐나다 세금 이야기라는 책에서 한 5페이지, 6페이지 정도 오늘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어 오늘, 예, 안녕하세요. 예, 영킴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처음에 저한테 그 세금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신 게 있으세요. 그래서 온타리오의 주에 계신 우리 와이 님인데 저한테 이제 원포인트 세금 상담을 신청해 주셔서 오늘은 그거부터 먼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스튜디오에 그 와이 님 이제 와 계신데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민은 언제 오셨죠? 저희는 남편이랑 저랑 좀 다르게 입국했는데 남편은 2020년 말, 저는 2021년에 왔습니다. 그럼 남편분이 먼저 네, 캐나다에 오셨네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어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주권을 갖고 계시네요. 올해 받으셨네. 네, 올해 1월에 받았습니다. 예예. 그리고 참 제 채널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해 주셨죠? 간단하게 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는 그 네이버 카페 캐나다 사랑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 예전부터 세무사님 올려주신 글 많이 도움이 되어서 이렇게 계속 보다가 이렇게 또 좋은 가을을 맞이해서 또 강의도 해주시고 또 세무 상담도 해주신다고 해서 냉큼 신청하게 됐습니다. 예예. 아유,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금 온타리오 주라 저녁 9시 정도 됐겠네요. 그죠? 네. 예, 저는 지금 알버타 주라 아, 시차가 약간 있어요. 저는 지금 7시입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서로 시차는 다르지만 뭐 캐나다에 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원포인트 무료 세금 상담 신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간단하게 그럼 질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네. 저희는 그래서 2020년, 2021년에 입국을 했고,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남편이 일 때문에 잠깐 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돌아갈 생각으로 해외 자산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예. 지금 조금 계획이 변동이 있어서 조금 더 체류를 하게 돼서 2023년, 그러니까 올해 4월에 2023년 세금 보고할 때 처음으로 해외 자산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입국 첫 해에는 해외 자산 신고가 면제라고 들었는데, 그럼 이제 남편과 저랑 입국 시점이 다른데 남편은 2021년, 2022년 2년 이렇게 누락된 거고 저는 2022년 한 1년만 누락된 게 맞는지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 부분 문의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어 저희 세금 2023년 세금 보고했는데 그리고 이제 처리가 다 됐다고 완료 안내까지 받은 상황인데요. 따로 그전에 2년 또는 1년치 누락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CRA로부터 연락받은 부분이 없어서 혹시 그게 잘 통과가 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연락이 좀 늦게 오는지, 보통 적발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 부분도 여쭤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현재 또 올해 여름에 몇 개월 전에 그 2023년 세금 보고 시 신고했던 한국의 부동산, 뭐 주식 이런 걸 다 처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 2024년 세금 보고할 때 이제 그걸 다 반영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또 누락된 게 드러나지는 않을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내년 세금 보고 전까지 해야 될 상황 등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자 문의드리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된 거는 이제 해외 자산 신고 같은데요. 네. 예, 일단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해외 자산 말고
그 개인 소득세 신고는 2023년만 하셨나요? 아니요. 2020 21년, 2년 계속 해왔습니다. 매년. 여기 현지에서의 캐나다 소득은. 아, 캐나다에서 소득이 발생하니까. 네. 그럼 남편분은 2020년도 신고하셨어요? 2020년에 입국하셨는데. 2020년 12월 20날인가 들어와서 그때 예. 그 세무사 쪽에서 이번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따로 안 했었습니다. 아, 그 20년 원래는 20년에 오셨는데 뭐 12월이니까 그냥 네. 21년부터 하셨네요. 그리고 그 본인께서도 21년에 입국해서 21년부터 신고를 하신 거고요. 그죠? 네, 저는 소득 자체는 없지만 네, 신고했습니다. 소득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해외 자산 신고하고 개인 소득세 신고는 완전히 별개 신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원래는 해야 되는데 지금 원래 이제 입국 시점이 포함된 그 회계연도, 사업연도 또는 이제 과세연도라고 해야 되는데 과세연도부터 원래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남편분은 약간 애매하네요. 12월에 오셨으면 12월도 원래는 신고를 뭐 한 달이 안 됐다 하더라도 원래는 신고 대상인데 일단은 그러면 신고는 2021년부터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 22년, 23년은 이제 세금 신고가 됐고 그다음에 해외 자산 신고는 제 생각에는 그거와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만 이제 첫 번째 신고 때는 이제 제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자산 신고라고 하는 것은 세금 신고와 다르게 그 T1135 양식을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3년도는 하셨다고 네. 하셨는데 그죠? 그러면 네. 그때 그 T1135 양식 해외 자산 신고를 할 때 그러니까 2023년 얘기입니다. 누가 하셨죠? 본인이 하셨나요? 아니면 세무대리인이 했나요? 세무대리인이 했습니다. 근데 왜 그때 제가 저한테 우표 주시기로는 우편으로도 보내고 또 온라인으로 하고 그거는 왜 각각 다르죠? 저는 지금 일은 안 하고 있어서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제 신 넘버를 이제 제출을 이제 전달을 했는데 그 세무사가 제 신 넘버로 계속 이게 온라인으로 뭔가 제출이 안 된다고 에러가 예예. 계속 뜬다고 해서 제 것만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우편으로 접수했습니다. 아, 예. 근데 지금 그 본인도 그 전에 2023년 말고 21, 22년은 세금 신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소득이 한꺼번에 하셨나요, 그럼? 3년치를 몰아서 하신 건가요? 아니요. 각각 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왜 사실 소득이 없어서 예를 들면 둘째 해 같은 경우 첫째, 둘째는 제가 약간 뭐 교육비, 강의비, 이렇게 뭐 교육 들은 것만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도 배우자한테 얹어서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제 이름으로 뭔가 단독으로 들어갔다기보다는 예, 얹어서 남편 걸로 금액만 얹어서 들어갔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추정하기로는 그 세금 신고하실 때 대리인이 남편분 거는 온라인으로 잘 처리가 됐는데 지금 아내분 거는 처리가 안 된 걸로 봐서는 과거에 세금 신고가 안 돼 있지 않았나. 왜냐면 처음 세금 신고할 때는 원래 온라인으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분 쪽은 세금 신고가 정확히 됐는지는 본인이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금 신고가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네. 반드시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NOA 자료를 받으셔야 돼요. 네. CRA로부터. 그 자료가 있어야지 이제 세금 신고가 됐다라는 확인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제 생각에는 먼저 뭐 남편분은 다 하신 것 같고 아내분도 지금 21년, 22년 그 2년치가 다 되어 있는지 23년을 네. 신고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게 확인이 잘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해외 자산 신고를 떠나서 일단 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자산 신고는
어 지금 남편분 명의하고 본인 명의에 다 뭐 부동산이 됐건 주식이 됐건 어떤 자산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그게 이제 10만 불이 다 이제 초과가 되기 때문에 해외 자산 신고 의무가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처음에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는데 남편분 먼저 말씀드리면은 남편분은 또 약간 애매한 게 원래 20 년부터 신고를 어 하셔야 돼요, 원래 세금 신고를. 그래서 20년 분도, 그러니까 원칙적인 것만 다 말씀드리면 남편분은 2020년 세금 신고가 돼 있으셨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2020년 세금 신고가 되다 보면은 21 년, 22년 해외 자산 신고가 누락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이 그 시기가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지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신고는 원래 입국일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입국일부터 안 했기 때문에 해외 자산 신고도 어 제 생각에는 21 년, 22년 2 년이 누락된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게 20년 세금 신고도 하셔야 되고 1 개월치가 안 되지만, 왜냐하면 12 월에 입국했다는 게 명확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20년 세금 신고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해외 자산 신고는 2 년치가 누락이 된 게 맞죠. 예. 그다음에 아내분 같은 경우는 21 년에 들어오셨으니까 22 년만 누락된 게 맞죠. 예. 23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누락이 된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누락이 됐는데 어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쓴 걸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국을 20 년에 하셨기 때문에 첫 해는 20 년으로 봐서 21, 22 년이 요게 이제 해외 자산 신고 대상이고, 아내분은 21 년에 오셨으니까 22 년만 이 누락이 된 거죠. 왜냐면 23 년부터 세금 신고를 하셨으니까. 인제 고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요번에는 신고했는데 그 CRA로부터 2명 모두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안내받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CRA로부터 어떤 서류를 받으셨죠? 세무사님 말씀하신 NOA? NOA 받으신 네. 거예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NOA 받았고 거기에 그러면 해외 자산 신고 여부에 대해서 써 있었나요? 정확하게 남편은 NOA가 받았고 저는 우편으로 왔는데 T1235 양식이 접수됐다는 게 한 그걸 장이었고, 받으셨어요? 네, 또 한 예. 장은 이제 전 소득이 없다 보니까 "너는 리턴 금액이 없다 이번 올해." 이렇게 음. 처리가 다 됐다는 식으로 예,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3 년은 잘 신고를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위에 이렇게 누락된 거, 요런 부분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벌과금 대상이에요. 왜냐면 제때 이 해외 자산 신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네. 이게 원래, 그러니까 누락이 되면은 원래 벌과금이 붙어요. 그래서 1 년에 2,500 불씩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벌과금이 세기 때문에 해외 자산 신고를 주의해서 해야 된다. 이제 에 항상 저는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사항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그 남편분은 2 년치, 아내분은 1 년치 해 가지고 지금 뭐 한 7,500불 CRA가 그냥 벌금을 때려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근데 지금 안 지금 근데 행정 처리가 안 됐을 뿐이지 원래는 세금 신고 연도부터 해서 이걸 다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 연도가 누락이 된 게 사실은 큰 문제예요. 물론 지금 CRA에서 통지가 안 와서 그나마 다행인 거죠. 왜냐면 통지가 오면 그거는 벌금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통지가 오기 전에 이 자진 신고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네. 빨리 해야 될 게 자진 신고. 그러니까 통지가 안 온 게 지금 다행이에요. 그래서 일단 빨리 자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진 신고를 하면 이 벌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자진 신고를 여기서는 이제 voluntary disclosure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외 자산 신고를 놓칠 경우에는 이런 voluntary disclosure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거에 누락된 걸 신고를 하시면은 어
벌과금을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괜히 넋 놓고 기다렸다가 CRA에서 "왜 그때 신고 안 했냐."고 이렇게 벌과금이 나오기 전에 빨리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요 볼런터리 디스클로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거에 누락했던 해외 자산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행히 제가 보니까 해외 자산 부분이 부동산은 전세 쪽이라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전세를 놓으셨으면 월세 소득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세금 신고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데, 제가 약간 염려되는 건 주식 쪽이죠. 주식도 원래는 뭐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나 또는 뭐 양도 소득이 발생했으면 사실 그 부분도 그 캐나다 세금 신고할 때 원래 반영을 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어 해외 자산 신고를 하게 되면 해외 자산 신고 대상의 자산이 예를 들어서 뭐 임대 부동산이다 그러면 월세 소득도 신고를 정확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식이다 그러면 주식을 만약에 뭐 갖고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처분을 하거나 또 거기서부터 배당이 온 소득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정확하게 캐나다 세금 신고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정 신고도 이제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자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완전하게 다 해야 돼요. 이거는 소득 신고를 다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벌과금이 부과된 사안이 뭐 이건 벌과금이 부과된 사안이 맞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1 년이 경과돼야 돼요. 그러니까 1 년이 뭐 당연히 경과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납된 세금이 만약에 있다. 세금 신고 그게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5 가지를 다 만족시킨 상황에서 이제 자진 신고를 하면 요 벌과금이 면제가 받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앞에 그 누락된 부분, 그 남편은 2 년치 그리고 본인께서는 1 년치 누락된 부분을 이제 신고를 하되, 혹시나 한국에서 발생한 그 해외 자산을 통해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은 그 부분까지 같이 캐나다 세금 신고 때 신고한 내역을 다시 수정 신고를 해서 정확히 반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자진 신고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세금 신고가 다 정확히 됐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서 신고를 정확하게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해서 신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자산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부분은 거기에 이제 가까운 곳에 계신 뭐 회계사나 뭐 세무대리인이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매도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2024년에 매도를 하면 사실은 또 그 매도한 거에 대한 이제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를 2024년에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4년은 어차피 25년 초에 할 거니까 고때 이제 해당되는 사항이긴 한데, 요 양도차익을 계산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캐나다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 한국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입국일 시점의 시장 가치가 취득원가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을 뭐 옛날에는 뭐 3억에 샀는데 지금 5억이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억이 올라서 2억이 양도차익이 아니라 지금 5억이지만 내가 입국할 시점에 뭐 4억이었다. 그러면 그 취득원가가 4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억에서 4억 뺀 1억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 가치의 증가분이 캐나다에 입국한 이후부터 처분 시점까지의 그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신고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양도차익이 작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입국일 시점에 시장 가치에 대한 자료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이제 갖춰야 될 것은 이제 그 납세자 본인이 그거를 갖추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나중에 CRA에서 그 취득원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처분 금액을 나중에 이제 여기서 생활을 하시려면 뭐 비즈니스가 됐건 뭐 집을 구입을 하건 그런 용도에 사용하시려고 지금
뭐 처분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돈을 아마 만약에 캐나다로 들여오면 나중에 이제 큰 금액이 들어오면은 은행에서도 그 금액에 대해서 CRA에 보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CRA에서는 그 금액에 대한 자금 출처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 해외 자산 신고를 해 놓으면 요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이 이제 용이하죠. 쉽죠. 왜냐하면 내가 해외 자산 신고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것을 처분한 금액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런 이제 자금 출처를 못 대게 되면 그걸 다 소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득으로 보면 또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자산 신고를 해 놓으면 그 손금액에 대한 자금 출처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혹시 또 추가 뭐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뭐 이해가 안 된다든지 뭐 더. 아닙니다. 다 이해는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했는데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마지막 질문으로 예. 한국에서 처분을 하면서 이미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는 다 지급을 했는데요. 나중에 그거를 뭔가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낸 이만큼 양도세를 이미 냈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 좀 고려해 달라든지 아니면 감안을 해 달라. 여기서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은 이제 원칙은 이렇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캐나다에서는 이제 해외 외국 납부세, 외국 납부세액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뭐죠? 한국에서 발행하는 그 소득증명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Certificate of Income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국세청에서도 그 한글과 영문으로 된 그 매년 그 납세자가 신고한 사항에 대한 그런 이제 소득증명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얼마큼 소득을 신고했고 얼마큼 세금을 납부했는지가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또 영문으로도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납부한 증명 자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큼은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캐나다에서 양도소득 신고를 했는데 거기서 세금이 나온다 그러면 한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네. 외국 납부세 공제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금 신고할 때 한국 자료들도 다 갖고 있으셔야 돼요. 네. 그걸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한국에서 낸 세금이 있다면은 캐나다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혹시나 그 해외 자산 신고와 관련해서 캐나다 세금 신고와 수정 사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네. 보시고 그다음에 수정 사항이 없다면은 이제 해외 자산 신고 누락된 부분을 뭐 회계사나 아니면 뭐 이런 세금 신고 전문가에게 이제 문의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외 자산 신고를 해놓는 게 좀 마음이 편하죠. 예. 네. 그리고 나중에 또 그 금액을 또 캐나다에 또 송금을 받으실 거면 또 그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자산 신고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예. 알겠습니다. 예예. 그럼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네. 예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그러면 앞으로도 제 그 채널 잘 시청을 해 주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또 이메일 한번 보내주셨으니까 또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온타리오 쪽에 계신 이제 Y님하고 원포인트 세금 상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럼 이렇게 이제 그 세금 상담 시간을 마쳤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진행하는 이 목요일 라이브 방송 시간에 매번 이제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직접 이렇게 들어오셔 가지고 음성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 무료 세금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하고 그다음에 뭐 이민 오신 연도, 그다음에 이제 거주 지역, 그리고 상담할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저 캐나다 텍스 856 gmail.com으로 주시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세금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금 상담이
내용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개인 소득세, 그다음에 이제 해외 자산 신고, 그다음에 이제 베니핏 신청,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관련해서 혹시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회계 처리나 세금 신고 요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제가 퀵북 온라인 회계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고런 것도 혹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캐나다 텍스 856 gmail.com으로 먼저 이메일을 주세요.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참가할 수 있는 그 링크를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것으로 원포인트 세금 상담 마치고요.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캐나다 세금 이야기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시간 했고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에 할 거는 이제 세금 신고의 이유에 대해서 쭉 이제 할 건데요. 그다음에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떨 때 이제 납세자에게 유리한지, 그다음에 대학생이나 유학생의 세금 신고, 그다음에 미성년자의 세금 신고, 그다음에 여기 해외 자산 신고도 여기 있네요. 그래서 해외 자산 신고 요렇게 해서 요런 것들을 간단하게 교재를 보면서 직접 그 중요한 사항은 이제 줄을 쳐 가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는 미리 요 부분을 한번 미리 예습을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예. 그럼 한번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캐나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1 년에 한 번씩은 이제 세금 신고를 하셔야죠. 예. 근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세금 신고를 모두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 그 법에서는 이제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할 사람이 있고, 또 뭐 할 필요도 뭐 반드시 강제하지는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고걸 한번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은 뭐냐? 여기 보면 이제 반드시 어 세금 신고를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를 안 하면은 벌칙이 있어요. 벌과금이라든지 뭐 이자 비용이라든지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의무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뭐냐면 어 당연한 얘기지만 세금을 내야 된다.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은 당연히 신고하고 내야겠죠. 그걸 안 하면 탈세니까 당연히 이제 세금 신고 낼 세금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사업소득을 하면은 또 CPP를 또 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CPP는 물론 이제 세금은 아니지만 이게 준조세잖아요. 일종의 세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혹시 요 이제 보통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P를 부과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어차피 준조세로서 뭔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CPP가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사람들 신고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가끔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신고를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을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국세청에서 요청을 받으면 인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연금 소득을 혹시 분할해서 신고하시는 분, 그다음에 이제 혹시 또 이런 게 있어요. 근로장려금이라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캐나다 워커스 베니핏을 미리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캐나다 워커스 베니핏을 미리 나눠 주고 나중에 그 캐나다 워커스 베니핏 근로장려금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세금 신고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봐야지 어 이 사람한테 벌써 그 캐나다 워커스 베니핏을 먼저 지급했는데 그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또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은 그걸 다 토해내야 돼요.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하신 분들도 양도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역시 신고를 또 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RRSP 중에 홈 바이어스 플랜이라든지 라이프롱 러닝 플랜이라고 해 가지고 요런 부분으로 인해서 세금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될 사람들은 뭐냐면 뭔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당연히 뭐 신고 대상이고요. 뭐 이제 상식적인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신고를
그 국세청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뭐 세금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겠죠. 예를 들면은 그 베네핏 같은 경우에 세금 신고를 해야지만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CRA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뭐 "세금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베네핏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세금이 절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굳이 세금 신고 안 해도 우리가 뭐 CRA에서 뭐 이렇게 강제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세금 신고를 하면 베네핏을 주겠다. 이제 그런 거니까 이거는 솔직히 납세자에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납세자가 안 하면 자기가 손해이니까 그런 분들도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안 하면 자기만 손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보장 혜택, 뭐 차일드 베네핏이니 여기 보면 GST 크레딧, GST, HS 크레딧, 그다음에 여기 WITB는 이제 이거 없어진 개념인데 지금은 이제 캐나다 워커스 베네핏이라고 해서 CWB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건 옛날 용어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캐나다 워커스 베네핏. 이제 사업소득이나 급여소득이 이제 저소득이신 분은 이제 요걸 받으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OAS라고 이제 노령연금, 그다음에 GIAS 해 가지고 또 이제 그 연금 중에 이제 보충하는 금액 뭐 요런 것들 다 이거 베네핏입니다. 그래서 요런 베네핏을 받으려면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납세자 입장에서 하는 게 좋은 거죠. 안 하면 자기만 손해니까. 그다음에 혹시 이제 환급을 받아야 된다. 그럼 이것도 납세자가 자기가 해야 유리한 거잖아요. 이걸 또 세금 신고 안 하면 환급을 못 받으니까 납세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환급을 받으려면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 교육비 적립 요게 있어요. 요건 뭐냐면은 이제 대학 같은 데 다녀 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내신 분들은 소득이 없더라도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서 그 대학 등록금을 그 세금 신고에 반영해 놓으셔야 돼요. 요게 그 2023 년에 발생한 교육비는 2023년 세금 신고, 그리고 2024 년에 발생한 교육비는 2024년 세금 신고에 이렇게 연도에 매칭이 되게끔 미리 신고를 해야지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안 돼요, 그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 발생한 연도에 맞춰서 세금 신고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요 교육비로 인해서 세금을 절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혹시 이제 손실이 있으신 분들, 손실 자체는 어떤 환급을 안 해 주지만 나중에 또 이익이 발생하면 요거를 이제 상기해 가지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손실이 발생하는 분들도 다 세금 신고해 놔야 되죠. 그다음에 RRSP 구입 한도. 어떤 분이 이제 RRSP를 샀는데 소득이 없어 가지고 뭐 비용 처리를 못 받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 연도를 2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2월을 하려면 그해 세금 신고에 해서 반영을 해 놔야 돼요. 그래야 이게 2월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반드시 신고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결국은 세금 신고는 세금을 낼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고 낼 분들은, 그다음에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어떤 사회보장 혜택이나 세금 환급 또는 어떤 이제 공제에 대한 이월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 납세자 입장에서 본인을 위해서 세금 신고를 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모든 사람들이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세금 신고는 결과적으로는 다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도 나오죠. 그 사회보장 혜택을 이제 받기 위해서 반드시 세금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세금 신고 안 하면 사회보장 혜택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챙기려면 반드시 세금 신고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더라도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정리된 거죠.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도 해야 되는 거고 소득이 없어도 이 베네핏을 받으려면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래저래 다 세금 신고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책에 보면은
그 사회보장 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그 세금 신고를 하면 이제 베네핏을 받느냐인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요거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가구 소득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구 소득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부의 소득 금액을 합쳐서 이걸 판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을. 그리고 또 유의하실 게, 이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는 바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는 캐나다에 살고 사는 그 시작 시점부터, 거주 시점부터 바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임시 거주자들, 그런 분들은 반드시 18개월이 경과된 다음에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3년 뭐 7월에 왔다 그러면은 2024년 7월이 12개월이고 2025년 1월 달에 이제 18개월이 경과되니까 2025년 1월에 이제 이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을 신청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8개월이 경과되면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GST, HST 크레딧이죠. 요것은 세금 신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신규 이민 오신 분들은 반드시 세금 신고와 더불어서 별도의 신청을 하셔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거 신청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근로장려금이라고, 캐나다 워커스 베니핏은 근로와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인데 저소득층은 요 또 그 캐나다 워커스 베니핏이라는 것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교재가 좀 옛날 거라 여기 그 적혀 있는 금액이 다 옛날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은 정확한 게 아니고 요 금액들이 좀 많이 변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근데 정확히 아시려면 CRA의 웹사이트에 가 보시면 요 그 차일드 앤 패밀리 베니핏 컬큘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해서 보시면 본인의 상황을, 뭐 본인의 그 소득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녀의 현황, 요거는 그냥 뭐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그냥 단순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CRA에 가셔 가지고 여기 CRA에 들어가서 차일드 패밀리 베니핏 요거를 해 보시면 직접 계산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긴급 질문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루시 리라는 분이 지금 갑자기 질문을 올리셨는데, 캐나다 워커스 베니핏을 신청하지 않아도 세금 신고하면 그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나오나요? 예. 요거는 맞습니다. 요거는 그 다른 그 차일드 베네핏이나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이나 아니면 GST 베네핏과 다르게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세금 신고 과정에 그게 있어요. 베네핏 신청하는 양식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인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자이시고 요건에 맞으시면 세금 신고와 더불어서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을 미리 받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미리 받은 부분은 상계돼서 세금이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세금 신고를 하면 뭐 자기 얼만큼 리펀드 되는지, 자기가 이제 세금이 얼마 돌아오는지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금액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이제 그렇게 세금 많이 낸 것 같지도 않은데, 보통은 이제 리펀드라는 것은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돌려받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와 같이 저소득 근로자이신 경우에는 이 캐나다 워커스 베니핏의 형태로 받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리펀드 금액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리펀드 금액이 큰 이유는 바로 이 캐나다 워커스 베니핏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루시 리님 같이 이렇게 중간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질문 주신 우리 루시 님, 예. 예, 감사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요 지금 그 차일드 베네핏 컬큘레이터 설명하다가 지금 그렇게 됐는데, 요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뭐 텍스 연도, 그다음에 뭐 캐나다에 사는지, 주가 어떻게 되는지, 결혼을 했는지,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리고 자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녀의 그 연도, 뭐 이런 거 이제, 왜냐면 이제 연도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의 소득 금액 이런 걸 쭉 입력을 하면은 1 년에 자기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가구당 이 정도, 18,858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한 36,000불 정도 되고, 자녀가 2명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18,858불 정도를 내가 받는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실 수 있고, 각 항목별로 뭐 여기서 GST, HST는 뭐 259불을 받는구나. 그다음에 카본 텍스 리베이트를 내가 450불을 받는구나. 그다음에 캐나다 차일드 베니핏을 달달이, 먼슬리니까 달달이 내가 1,095불을 받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알버타, 이건 이제 제가 알버타 기준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분기 단위로 500불을 또 받는구나,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본인께서 요 캐나다 요 차일드 패밀리 베네핏 컬큘레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본인이 얼마 받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네, 아까 어 답변 드렸던 루시 님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채팅창에 남겨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또 요번에 이제 대학생, 유학생은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남궁재 회계사님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세금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하죠. 예. 일단 대학생과 유학생은 그 대학 등록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육기관에 지출한 요 교육비를, 요거를 이제 원래는 세금 공제를 하는 건데, 처음에 이제 공부하는 이제 시기다 보니까 별도로 큰 소득이 없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는 그 세금 공제를 못 받을 거예요, 교육비, 세액 공제를. 그렇지만 이것을 적립을 매년 해 두면은 본인이 이제 나중에 사회에 진출해서 나중에 회사에 직장에 이제 이렇게 취직이 되면은 그때 이제 급여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때 적립한 교육비를 그때 이제 한 번에 쭉 이제 공제를 받으니까, 그 처음에 직장 다닐 때 초기에는 세금을 많이 안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대학교 때 낸 그 교육비들이 이제 쭉 이제 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세금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용하려면은 대학을 다니면서 소득이 없더라도 미리미리 교육비에 대한 그 신고를 해 놔야 돼요. 적립을 해야 나중에 향후 미래에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건 평생 이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이월되니까 뭐 바로 취직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언젠가 취직이 될 때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다 본인께서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 교육비 지출에는 이제 어떤 사항이 있냐면은, 부모님이 미리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녀의. 또는 남편이 공부를 하면, 아니 남편분이 공부를 하고 부인분께서 만약에 소득이 있으시면 부인 쪽에서 남편분의 교육비를 또 공제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 교육비를 이전시킬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교육비에 이전을 하는데, 요게 연 5,000불까지 2월에서 미리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되면은 공부하시는 분이 받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시는 분의 부모나 공부하신 분의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1 년에 5,000불까지는 미리 공제를 받아서 세금 절감을 할 수 있으니까 고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과 유학생이 왜 세금 신고를 하면 좋으냐면은,
이때는 소득이 안 크니까 사회보장 혜택을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GST, HST 크레딧을 무조건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세금 신고는 18세가 넘으면 무조건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8세가 경과된 그다음 연도부터는 세금 신고가 되는데, 세금 신고를 하면 일정 금액의 그 사회보장 금액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 신고하는 게 유리한 거죠, 안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더니 요거는 GST, HS 크레딧이에요. 봤더니 싱글의 경우에 신고만 하면, 요건 2023년 기준인데 신고만 하면 519불, 519불을 무조건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대학생 개인이.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신고하게 해야죠. 신고하면 519불을 주는데 신고 안 한 사람이 바보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신고를 해라.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그 카본 텍스 크레딧이라고 해서, 리베이트죠. 카본 텍스 리베이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알버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본 텍스 리베이트를 1 인당 225불을 줘요. 그러니까 이 알버타에서 대학을 다니는 사람은 세금 신고만 하면 여기 519불하고 여기 225불 해 가지고 어 750불가 정도 받을 수 있잖아요. 740불인가? 그래서 740불을 무조건 받는데 740불 뭐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신고만 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이나 어 유학생의 경우, 뭐 대학생이라고 해서 꼭 젊은 친구도 아니고도 이민 오신 다음에 뭐 세금 저기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민 오셔 가지고. 그런 분들도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세금 신고를 하면 이렇게 베니핏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GST, HS 크레딧하고 카본 텍스 리베이트, 이와 같은 것들 신고만 하면 주는 거니까, 물론 이제 별도의 신청은 하셔야죠. 별도의 신청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신고를 하면 주는 거니까 세금 신고를 하면 유리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미성년자도 그럼 세금 신고를 해야 되냐, 요 부분도 한번 볼까요? 미성년자라고 하면 이제 18세 이하의 소득자인데, 사실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11,500이라고 했는데 요거 이제 많이 바뀌어서 지금 한 15,00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면세 구간이 한 15,000불이 있어서 15,000불, 1 년에 15,000불까지 벌 정도가 아니라면은 세금을 신고하든 안 하든 사실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무차별하죠. 그래서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신고를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 이 친구에게 그 RRSP 구입 한도가 적립이 돼요. RRSP 구입 한도는 아시다시피 그 급여 소득의 18%가 적립이 돼서 이 친구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본인이 그 세금 신고했을 때 RRSP를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절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이제 꾸준히 이렇게 세금 신고를 해 놓으면 나중에 절세 혜택을 받으니까 그 친구한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그 미성년자인 자녀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요렇게 RRSP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자산 신고, 요거 아까도 이제 했던 건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이제 해 드려 보겠습니다. 해외 자산 신고는 그 해외 그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 캐나다 달러로 100,000 불 이상을 보유하고 계시면 개인 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T1135 양식을 이용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한 게 세금 신고하고 해외 자산 신고는 완전히 별도의 절차예요. 그러니까 세금 신고를 했다고 해서 해외 자산 신고가 끝나는 게 아니고, 해외 자산 신고 따로 하고, 그러니까 세금 신고 따로 하고 해외 자산 신고 따로 별도란 말이에요. 근데 다만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해외 자산 신고는 첫 해는 면제예요. 근데 면제라 하더라도 세금 신고할 때 해외 소득 신고는 반드시 반영하셔야 돼요. 그 신고서 제출 의무만 면제인 것이지 소득 신고까지 면제를 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해외 자산 신고서 제출만 첫 해에 면제하는 것이지, 해외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해외 소득은 반드시 세금 신고 때 반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자산 신고가 중요한 거는 이게 벌금이 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년에 신고 안 하면 벌써 2,500불 벌금이에요.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고의냐 뭐 과실이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뭐 상당히 뭐 몇만 불, 심지어 자산의 5%까지도 그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자산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이 최소 2,500불이고 뭐 해외 그 자산 내 5%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규정이니까 요건 잘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미신고가 되면은 이 벌금이 일단 부과되면은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 내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부과가 안 되는데 누락된 게 아직도 있다 그러면 요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제가 앞에 처음에 그 상담해 드린 대로 그럴 경우에는 그 자진 신고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빼먹지 않고 매년 신고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누락된 게 있으면 그때 인제 자진 신고를 해야 돼요. 지금 요게 이제 해외 자산 신고 양식이거든요. 요게 이제 T1135 양식인데 요거를 이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이면 이제 100,000불 초과일 때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양식 뭐 한번 참고하시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카테고라이즈해서 본인의 이제 그 자산 이게 뭐 펀드인지 뭐 주식인지 뭐 등등 쓰고 이제 밑에 또 부동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해서 이제 신고해야 돼요. 요게 T1135 양식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어 처음에 이민 오신 분들 이거 까먹고 많이 신고를 안 하는데 항상 주의하실 사항입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그 제가 캐나다 세금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어 오늘 뭐 혹시 강의 들으신 사항 중에 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루시 님은 바로 이렇게 질문도 해 주셨는데 혹시 다른 분 중에 지금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채팅창에다 올려 주시면 지금 바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이 방송을 보시고 나중에 혹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캐나다텍스 856 @gmail.com 요걸로 이제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은 제가 또 간단한 거는 이제 답변 드리고 복잡한 거는 뭐 제가 뭐 유료 상담도 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인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이제 3 주차 강의를 할 건데요. 다음번에는 이제 또 역시 19일 날 2024년 10월 19일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진행할 사항은 개인소득세 계산 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소득세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전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소득의 종류죠. 어떤 소득이 있는지. 그다음에 계산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가 쭉 나와 있으니까 요 부분을 미리 어 읽어 보시고 다음 그 시간에 들어오시면 더 저기 이해가 쉽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마칠 거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이 교재 캐나다 세금 이야기 교재를 실질적으로 이제 구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있는 교재가 있어요. 그것을 혹시 또 참고로 읽어 보시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제가 그 온라인 교재 또 안내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한 10여 명 저한테 이메일 주셔 가지고 제가 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 캐나다 세금이기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저녁이고 내일은 금요일이죠. 그럼 또 요번 주도 또 주말이 다가오고 그다음에 또 다음 주는 또 한국에서는 또 이제 추석 명절이 되네요. 그래서 뭐 저희가
한국에 있었으면 또 명절을 지냈을 텐데 이렇게 또 이민 생활 오다 보면 또 이미 뭐 살다 보면 또 뭐 바쁘죠. 또 그날은 또 우리 이제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은 뭐 저기 평일도 아니고 저기 휴일도 아니고 다 일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번 주에 혹시 뭐 한국에 계신 뭐 부모님이 있거나 뭐 형제 자매 뭐 친척분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또 뭐 전화라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예. 아무튼 이렇게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 방송 봐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모두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